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다가요. 정말 압도적인 숫자 하나에 딱 꽂혔습니다. 아, 네. 어떤 숫자죠? 바로 23만 개. 23만 개요? 네, 혹시 23만 개의 타일로 덮인 지붕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와, 그 숫자만 들어도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그 엄청난 지붕을 가진 곳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심장, 슈테판 대성당에 대한 것이죠. 아, 슈테판 대성당.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성당이 왜 빈의 상징일 수밖에 없는지, 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정말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해야 할 핵심은요. 이 성당이 그냥 오래된, 아름다운 건축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이상이다? 그럼요. 1137년에 처음 지어졌으니까 역사가 800년이 훌쩍 넘었죠. 800년이요? 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 화재로 거의 잿더미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지금 모습으로 다시 세운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역사인 거죠. 와,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건축 양식의 변화부터 합스부르크 왕가와의 그 깊고도 좀 기묘한 인연까지 한번 큰 그림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누구라도 딱 보면 시선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 지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시작이죠. 자료에 나온 사진만 봐도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23만 개의 청색, 황색, 녹색 타일이 지그재그 패턴으로 쫙 깔려 있는데 맞아요. 햇빛을 받으면 진짜 거대한 보석 융단처럼 반짝인다고 하죠. 근데 제 눈길을 끈 건 그 아름다움보다 그 위에 그려진 거대한 문양이었습니다. 머리가 2개 달린 독수리. 아, 쌍머리 독수리? 네, 그 문장에 떡하니 새겨져 있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아니 신성한 성당 지붕에 저렇게 노골적인 정치적 상징을 올려놔도 되나? 하하. 약간 교회의 기업 로고 박아놓은 그런 느낌. 바로 그 지점이 이 성당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아, 정말요? 네, 지금 우리 관점에선 정교 분리가 당연하잖아요. 근데 신성 로마 제국 시절에는 황제의 권위랑 신의 권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하, 그 쌍머리 독수리가 바로 수백 년간 유럽을 호령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붕에 그 문장을 새겨놓은 건 그냥 장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뭐랬을까요? 이 성당은 우리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적 중심지다. 그리고 이 빈이라는 위대한 도시의 심장이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성명서였던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한 문양이 아니라 일종의 선언이었군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 땅이다 하고 하늘에다 대고 도장을 그냥 꽝 찍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확합니다. 비바람을 막는 그냥 지붕이 아니라 제국의 권위와 도시의 자부심을 동시에 담아낸 거대한 캔버스였던 거죠. 와, 그렇게 거대한 선언을 머리 위에서 보고 나면 이제 시선이 조금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네, 탑으로 가야죠. 이 성당의 2개의 탑이 방문객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남탑과 북탑. 그렇죠. 매력이 너무 다르죠. 네, 너무 달라서 자료를 보면서 나라면 어디를 올라갈까 한참 고민했어요. 먼저 남탑. 현지에서는 슈테플이라고 부른다죠. 네, 슈테플. 높이가 136m. 136m면 아파트 한 40층 훌쩍 넘는 높이입니다. 와, 근데 그 중세 시대에 엘리베이터도 없이 저런 걸 지었다는 게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무려 343개의 아주 좁고 가파른 나선형 계단을 2발로 직접 올라가야만 합니다. 상상만 해도 무릎이 아픈데요. 하지만 그 고생 끝에 빈 구시가지 전체를 360도로 아무런 방해 없이 볼 수 있는 완벽한 경치를 선물 받는다고 해요. 반면에 북탑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안하죠. 맞아요. 원래는 남탑이랑 똑같은 쌍둥이 탑으로 계획됐었다면서요. 네, 근데 재정 문제도 있고 건축 양식도 바뀌고 여러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미완성으로 남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높이도 남탑의 절반 정도인 68m에 불과하지만 네.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초고속 엘리베이터. 하하, 땀 한 방울 흘릴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북탑에는 그냥 편안함, 그 이상의 비밀 병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비밀병기요? 유럽에서 2번째로 크다는 거대한 종, 푸메린이 바로 이 북탑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푸메린. 네,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거대한 종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고요. 바로 그 선택의 지점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게 단순한 계단과 엘리베이터의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이건 비엔나라는 도시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은유 같아요. 은유요. 네. 남탑의 좁은 계단을 땀 흘려 오르는 건 뭐랄까 중세시대 순례자처럼 내 노력으로 도시의 거친 역사를 맨몸으로 마주하는 경험인 거죠. 아, 반면에 북탑 엘리베이터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부활한 현대 기술의 상징, 그 푸메린종을 편안하게 만나는 현대적인 경험이고요. 와. 그러니까 성당이 묻는 겁니다. 당신은 비엔나의 거친 중세 심장과 연결될 겁니까? 아니면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현대 영혼과 만날 겁니까? 하고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이 되네요. 고생 끝에 락이냐, 편안함 속의 감동이냐, 이 정도가 아니라. 그쵸. 내가 어떤 비엔나를 기억하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북탑이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사실 자체도 뭔가 더 많은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완성된 것도 아름답지만 때로는 그 미완성의 여백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품게 만들죠. 자, 그렇게 하늘을 향한 제국의 선언과 개인의 선택을 마주했다면 이제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볼 시간인데요. 네. 이 성당의 이야기는 안으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깊어진다고요? 아까 인트로에서 건축 양식의 변화를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네.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으로 이어지는? 성당 안에서 그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나요? 그럼요. 사실상 성당 자체가 건축사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지어질 땐 두꺼운 벽, 작은 창문, 이런 묵직한 로마네스크 양식이었어요. 아, 초창기 모습이요? 네, 성당 정면의 거인의 문이나 이교도의 탑 같은 곳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이후에 증축하면서 하늘로 뾰족하게 솟은 아치랑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특징인 고딕 양식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아, 그래서 두 양식이 섞여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성당 안을 걸으면 묵직한 로마네스크의 기반 위에서 화려한 고딕의 정신이 어떻게 피어났는지를 그냥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건축의 역사를 발로 걸으면서 체험하는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성스러운 공간 안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아주 의외의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오, 누군가요? 바로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아, 모차르트. 그가 1782년에 바로 이 슈테판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네, 콘스탄체 베버와 결혼했죠. 심지어 그의 장례 미사도 1791년에 바로 이곳에서 치러졌다고 하고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과 가장 마지막 순간이 모두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습니다. 필연이요. 네, 당시 슈테판 대성당은 그냥 미사드리는 종교시설 그 이상이었어요. 빈 신인들의 삶 그 자체였죠. 삶 그 자체요? 네, 사람들은 이곳에서 세례받고 결혼하고 또 마지막 길을 배움받았어요. 즉 탄생, 사랑, 죽음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문화적 허브였던 겁니다. 아하. 당대 최고의 셀럽이었던 모차르트의 인생 하이라이트가 이곳을 무대로 펼쳐졌다는 건 이 성당이 명실상부한 도시의 심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렇군요. 도시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정말 문자 그대로의 의미였네요. 그렇죠. 그렇게 성당 메인홀이 인생의 위대한 순간들을 기념하는 곳이라면 그 이야기의 이면도 존재하겠죠. 물론입니다. 바로 그 바닥 아래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상에서 삶의 영광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무대 아래, 즉 비엔나의 어둡고 서늘한 죽음의 역사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지하 묘지, 카타콤이죠. 네, 카타콤.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카타콤에 흑사병 희생자들 유골 11,000여 구가 뒤섞여 보관되어 있다고요. 네.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그 끔찍한 재앙의 흔적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섬뜩한데 더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실은 합스부르크 왕과 유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 부분. 합스부르크 왕족들의 장기가 따로 항아리에 담겨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나 내장 같은 것들이요. 솔직히 이건 좀 기괴하다고까지 느껴졌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장례 문화입니다. 전략적이요? 네, 현대인의 시각으론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당시 합스부르크 사람들은 시신을 한 곳에 온전히 묻지 않았어요. 나누어서 묻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심장은 아우구스티너 교회에, 심장을 뺀 내장은 이곳 슈테판 대성당 지하에, 그리고 나머지 신체는 카푸치노 교회의 황제 묘지에 나눠서 안치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아니 왜요? 굳이 그렇게 시신을 나눠서까지 묻어야 했던 이유가 뭔가요? 상상만 해도 복잡한데요. 상징적인 권력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한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권력의 분산 배치. 네, 제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황제의 신체를 도시의 가장 신성한 세 장소에 물리적으로 나눠두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왕조의 권력이 비엔나라는 도시 구조 자체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선언한 거죠. 와, 한 곳이 무너지거나 잊혀져도 다른 곳에 흔적이 남아서 왕조의 영속성을 보장받으려 한 겁니다. 자신들의 육체를 도시의 성물처럼 활용한 셈이죠. 와,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이네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집념이 죽어서까지 이어진 거군요. 그렇죠. 결국 이 성당은 한 건물 안에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셈이네요. 지상에서는 신의 영광과 제국의 화려함을 뽐내는데 발밑 지하에서는 흑사병의 고통과 왕가의 기이한 죽음 같은 어두운 역사를 그대로 품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영광과 고통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아주 입체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 이 모든 걸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는데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실용적인 정보들을 좀 정리해보죠. 2026년 기준으로 성당 내부는 기본적으로 입장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네. 운영 시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 일요일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아주 넉넉하고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붐비지 않을 때 고요한 분위기를 느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하이라이트였던 두 개의 탑, 343개 계단을 올라야 하는 남탑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료는 약 5에서 6유로 정도. 네, 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북탑도 운영 시간은 동일하고 입장료는 조금 더 비싼 6에서 7유로네요. 계단을 오르는 수고를 1유로로 대신하는 셈이군요. 재미있는 가격 정책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성당이다 보니 당연히 미사가 진행되는데 이 시간에는 일반 관광객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아, 그건 꼭 확인해야겠네요. 네, 방문 전에 홈페이지에서 예배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 작은 수고 하나가 여행의 만족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요.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토리요? 네. 예를 들어 오전에 남탑에 올라 땀 흘리며 비엔나 전경을 보고 오후에는 카타콤 투어로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본 뒤에 해질녘에는 성당 내부에 앉아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는 마지막 빛을 보는 거죠. 와, 정말 완벽한 하루 코스네요. 그냥 보고 오는 관광이 아니라 나만의 서사를 만드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슈테판 대성당은 23만 개 타일로 제국의 권위를 선포하는 지붕부터 네. 비엔나의 과거와 현재 중 무엇과 만날지 선택하게 하는 두 개의 탑, 모차르트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무대, 그리고 그 발밑에 서늘한 지하뮤지까지 그야말로 비엔나의 역사를 압축해놓은 타임캡슐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당 하나에 정말 한 도시의 영혼이 담겨 있었죠. 네,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자료에 나온 한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 이 성당이 2차 세계대전 때 화재로 거의 폐허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민들이 복원했다고. 놀랍게도 그 복원이 정부 주도가 아니라 오로지 빈 시민들의 기부와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후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시민들이 직접 벽돌을 나르고 기금을 모아서 자신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거죠. 와, 정말 도시의 심장이라는 말이 비유가 아니었군요. 시민들이 직접 살려낸 심장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공동체에 어떤 재난이 닥쳐도 모든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 그런 심장과도 같은 상징적인 공간이 있다면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슈테판 대성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